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88번째 네. 88회까지 저희가 또 왔습니다. 굉장히 제 이제 주변 분들 가운데 네. 일당백 듣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잖아요. 네. 뭐라고 하세요? 100권 참 어떻게 됐는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안 알려주징. 초미의 관심이. 네. 참 어떻게 되나 이제 처음에 이름을 왜 내 일당백으로 했는지 나. 그러니까. 네. 수습 빨리 해요. 본인이 저질렀으니까. 일당백. 뭐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하시기 달렸다고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당백 88번째. 오늘은 과연 어떤 책이 또 등장할지 굉장히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왜 두려워요? 자신감을 가져요. 슬쩍 책을 봤거든요. 오늘 어떤 책입니까, 정박님? 네, 뭐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네. 3.1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또 우리 임시정부 하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계시죠. 우리 역사에 임시정부 하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지. 또 김구. 우리 그렇죠. 바로 독립운동하면 바로 김구 선생이시죠. 네. 임시정부의 영원한 주석이다. 이런 별칭까지 받으셨는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사실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아들에게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쓴 책이 백범일지죠. 백범일지. 네, 그래서 우리가 백범일지를 또 올해 뜻깊은 해니까 네.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정영진 씨 정신 개조가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정박님이. 아직 부족한가 봐요. 100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채워갈 것 같다. 아니, 그거보다 한국 역사와 관련된 책들. 최근에 이제 또 백범 김구 선생이 사실 돌아가신 지가 70주기죠. 지난달 6월 26일 바로 안도에 의해 가지고 네. 그 흉탄에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게 올해 또 70주년 되는 또 얼마 전이었으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의미에서 특히나 또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위인이 성웅 이순신. 네. 그리고 바로 현대로 치면 백범 김구죠. 과연 일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미래의 어떤 해답을 추구할 때 네. 결국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미래는 과거에서 찾아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네. 백범일지를 보고 또 그때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민족과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도 한번 의미 있는 독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5만 원권에 저는 신사임당 들어간 거에 반대했습니다. 예. 김구 선생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야? 후치코상. 후치코상. 네, 대한민국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2008년이었죠. 그때 5만 원권의 신사임당, 10만 원권의 김구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다가 10만 원권이요? 10만 그러니까 원권은 10만 원래 원권을 없잖아요. 만들려고 그림이. 했죠. 근데 이게 10만 원권의 김구 선생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거의 공감대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당시 또 일군의 어떤 세력들이 좀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예 10만 원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사실 5만 원권에 김구 선생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돈에는 죄다 조선시대 사람들. 그렇네, 진짜. 성리학자의.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강력히 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와봐. 이제 녹음한 거에 있어. 굳이 여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이제 유관순으로 해야 한다. 네. 굳이라는 말을 내가 언제 했냐? 좀 마도님.
아니 근데 김구 선생님 하면 정말 딱 그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웃는 푸근한 모습? 인상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푸근한 인상이라 하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과거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를 치러 갔다가 그 과거 시험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사기와 협잡이 판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제 이건 시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뜻을 잃고 내가 그러면 이제 관상 공부를 좀 해야겠다. 네. 막 그렇게 해서 차라리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뭐 마이상법이라든지 이런 책을 연구를 해봤는데 네. 본인이 아무리 자기 얼굴 연구해봐도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자기가 관상을 관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그래서 이거 나 큰일 났네 했는데 본인이 그때 이 그 관상 책 중에 한 구절이 네.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심상만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럼 마음을 닦아야겠다. 마음을 닦고 좋은 마음과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또 큰 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서 인상이 점점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굴도 바뀌니까. 내 얼굴이 요즘 많이 낡았어. 많이 나갔죠. 그렇죠. 우리 진짜 예전에 그 귀여웠던 꼬마 있잖아요. 나홀로 누구야? 집에. 아, 맥컬리 맥컬리 컬킨. 네, 근데 그렇게 귀엽고 깜찍했던 얼굴 그리고 그렇게 잘 자랄 것 같았는데 완전히 술과 알코올과 그쵸. 약물에 찌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참 아무리 좋은 관상을 타고 난다 해도 이 본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구나. 이런 생각이 성형하면 돼요. 관상 안 좋으면. 하긴 현대판. 네. 자, 그럼 오늘 백범 김구 선생의 유일한 책인가요? 저 백범 일지가? 백범 일지에 네.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나의 소원. 아. 하나님이 뭐 나의 소원을 물어보시면 첫째도 네, 대한독, 뭐, 독립. 네. 예. 그리고 뭐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이런 글들 애가 보통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건 백범 일지에 많이 같이 포괄해 가지고 그런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 백범 일지에서 나온 글인 거죠? 아니 백범 일지 같이 넣어 가지고 네. 이제 요즘 그렇게 같이 파는 나오더라. 거지. 그때 쓴 건 그래요? 아닌데 패키지처럼 이제 엮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통 제가 이제 본 책들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백범 일지 주로 많이 연구하신 분이 창원대학교의 도진승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런 그 사실 좀에 한자 투성이 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백범 그렇겠죠. 선생이 처음 예, 이제 이 글을 썼을 때가 1928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나이가 53세. 53 나이에 네. 이제 요 일부를 유서 쓰는 심정을 쓰셨고 이분은 42년 그 또 임시정부가 중국 대륙 이곳저곳을 유랑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1부, 2부 크게 보면 1부, 2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죠. 1부, 2부로 나뉘는데 그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해방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책들을 엮어가지고 좀 윤문을 했다. 네. 그리고 그 윤문 과정에 춘원 이강수가 적극적으로 좀 자기가 민족에 저지른 잘못을 참여하는 심정으로 좀 춘원 이강수가 참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 광복 윤문 이후에? 과정. 네. 정확한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서정주 네, 시인 미당. 같은 경우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도 워낙 친일 문학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당 서정주는 당시 이승만 우남 이승만의 전기를 일종의 본인이 집필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자기도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백범일지 1부와 2부로 구성된 1928년이랑 1942년 네. 일제시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죠? 일제 강점기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아닙니까? 많이 이제 하네. 그게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 네. 외교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일본에 1905년 네. 을사늑약이었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일제의 어떤 보호국이니까 식민지나 뭐 다른 바가 없죠. 그렇게 외교권이 보면 없으니까. 네, 한 40년을 했고 40년을 계속해서 그냥 시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이 담겨 있는 백범일지. 네.
뭐 이렇게 시간 순으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랐다 뭐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사건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게 백범일지가 읽으면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네. 19세기 20세기 한국 근현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연대기 순으로 돼 있거든요. 연대기 순으로 돼 있어요. 네. 또 나와요 근현대사. 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다시 백범일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봤는데 네. 이번에 책을 준비해서 읽어보니까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독립운동했다. 그리고 백범 선생이 워낙 또 여러 가지 좀 용 장사잖아요. 장사 정말 막 힘이 세세요? 힘도 세시고 의기도 세시고 덩치도 크시고. 그 집안 맞습니다. 덩치도 크시고 그 집안이 원래 장사 집안이에요. 또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았습니다만 야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이렇게 더 정말 풍부한 레파토리가 많았구나.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요? 대장 김창수라고 백범 네네네. 네, 그 영화가 나왔죠. 네. 조진웅 씨가 아 김문수 선생이 역할을 그래요? 했죠. 네, 그 인천의 감옥에 주로 그때 투옥돼 있을 때 그 전으로 다룬 것 같은데 이 다룰 수 있는 영화적 소재가 무궁무진하더라. 이 책 한 권 안에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밀정이라든지 암살에도 백범 김구 선생 관련해서 다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만 정말로 이 백범 김구 선생 살아있는 삶 자체가 뭐 한편의 삶이 한 사람의 삶이 한 시대의 어떤 독립운동을 그냥 그대로 다 오롯이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그리고 이 김구 선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 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엮여져 있어요. 다 시줄 날줄로 꼭 본인이 뭐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윤봉길, 이봉창 의사 독립운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네. 웬만큼 우리가 들어본 뭐 의열 단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엮여 있고 하다 못해 안중근 선생하고도 다 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안중근 선생의 나중에 조카 딸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맏며느리가 돼요. 진짜요?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젊은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이 통합 운동을 하다가 피신을 했는데 바로 안중근 선생 안진사 때로 나오죠. 이 책에서. 안중근 선생 부친의 집에서 몸을 피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안중근 선생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자기가 관찰한 에피소드들. 기록도 나오고 아주 뭐 화를 잘 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중근 선생은 우리 보고 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하셔 혼냈는데 이분은 그 안중근 선생의 부친께서 별로 그렇게 책을 읽으라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더란 거예요. 안중근 선생 동생들 보고는 공부를 막 시키는데 왜냐니까 안중근 선생은 나는 한번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한 이유로 아버지가 너는 글 공부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 기록도 좀 있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많은 진짜 이 독립운동의 별들하고 관련이 돼 있죠. 네. 김구 선생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1876년. 1876년. 네, 양력으로 치면 8월 29일. 병인양요 그 해인가요? 병인양요 아니고 76년. 76년. 76년은 이게 그거죠. 우리가 병인양요보다 그 신미양요? 아니 저기 일본하고 네. 우리가 저기 운요 사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운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최초의 불평등한 계약 조약을 맺는 거. 그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맞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 바로 1876년 아니 8월 29일 바로 우리가 경술국치 우리 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네. 1910년 8월 29일하고 날짜가 같더라고요. 달과 날이 같더라고요.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1949년 6월 26일 바로 안도의 흉탄에 이제 49년. 돌아가신 거죠. 네. 맞네요. 그 운요 사건에서 조선과 일본 간의 그 강호도 조약, 네, 뭐 이런 게 아마 네. 체결된 게 1876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에 태어나셨죠. 백범김구 선생이 태어나셨고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독립은 그래도 보고 돌아가셔서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분단을 결국 봤으니까. 그러니까 해방이 됐긴 했는데 네. 이게 결국 또 남북이 분단이 돼버렸잖아요. 본래 이제 백범 선생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 쪽에서 서쪽 80km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황해도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그 한국 가셔가지고 서울에 주로 계셨는데 벌써 38선이 꺼져가지고 네. 물론 남북 그 협상을 위해 가지고 또 이북 땅을 올라가실 때 북한 땅을 밟으셨습니다만 실제 고향에서 그렇게 오래 계시지 못했던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일단 백범이 뭐죠?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것 호랑이. 같은데. 예전에 매불쇼에 했잖아요. 그래 나는 안 들어서 네. 모르지. 백밤. 평범하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평범하다고요? 네, 백정이나 범이란 평범한 범인들도 다 독립운동의 그 열정과 의지로 애국자들이 다 될 때까지 나는 이제 그 한계를 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백범이라는 호를 스스로 붙인 거 아니야. 가장 낮은 자가 되겠다는 소리죠.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임시정부를 찾아가가지고 독립운동하겠다고 3.1 운동이 나고 나서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딱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난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난 딴 거 필요 없고 문지기 하겠다고. 가장 문지기가 낮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기는 가장 낮은 데서 일을 하겠다. 가장 낮은 곳에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죠. 네. 남 위에서 어스되겠다, 남을 다스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네. 본명이 김구예요? 아니면 진짜 대장 김창수처럼 창수예요? 그 이름이 많이 바뀌죠. 어릴 때 이름은 네. 그 창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창암? 네. 그리고 네. 창수라고 하기도 하고. 아, 그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장 김창수가 나왔군요. 네. 그러다가 본인의 이름을 그럼 김구로 이 김구 선생님이 바꾸신 거예요? 뭐 본인이 바꾸죠. 그렇죠. 본인. 그래서 우리 경민여도 후치코로 바꿨잖아요. 아니야, 하지 마. 내 이름 원래 이름으로 돌아올게요. 어떻게든 나에게 쏟아진 화살을 너에게 돌리고 싶다. 나한테 오지 않아. 근데 이분이 이제 네. 서문에 보면 그 이제 내가 백범일지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보면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것이 돼야 된다. 우리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크의 철학, 우리 로크도 했지만 로크의 철학을 믿으니 워싱턴을 서울로 옮기자. 친미파들이죠. 이것도 로크 정부로. 존 로크의 네네. 철학을 믿으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로크의 철학을 믿으니 워싱턴을 서울로 옮기자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크의 철학을 따라서 나라를 만들자. 그것은 이제 친미파들이고 또 들으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철학을 믿으니 이들은 모스크바를 우리의 서울로 삼자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철학 이걸 주장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감에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책에 나온 동지들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게 우리는 우리의 시체로 성벽을 삼아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키고 우리의 시체로 발판을 삼아 우리 민족의 자손을 높이고 우리의 시체로 걸음을 삼아서 우리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떠나간 동지도 다 이런 일을 하고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몸뚱아리도 이런 것에 바쳐야지 그때 있었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아주 뭐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멸사봉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멸사봉공의 그 이념이 걸어다닌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굳은 신념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계기가 있어요? 이게 독립운동을 보니까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타고난 또 성정이 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조계사 쪽을 한번 가니까 조계사 네. 앞에 연꽃이 이제 피어오르잖아요. 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흙탕물에서 연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이 대가 오른다고 다 연꽃이 피는 게 아니거든요. 대가 올라오잖아요. 흙탕물에서 이제 연꽃 꽃이 안 피고 그냥 잎사귀만 피는 대도 있고 꽃이 피는 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나는 정말 모든 대가 다 연꽃을 피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잎사귀를 피우는 대가 있고 꽃을 피우는 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성정이 뭔가 좀 자질이 다른 어떤 고유성이 있다. 뿌리부터 다르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결국 했던 것은 그 후천적인 노력이죠. 후천적인 노력.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분 집안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제 김자점이라고 예전에 우리 청나라 때 김자점? 네. 자점이요? 네, 김자점. 네. 일종의 자줏빛 점이 하나 있었다 이거죠. 네. 그 김자점이라고 하는데 이마에. 그래서 이게 좀 간신의 대명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 인조 때 큰 인조가 이제 사실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때 큰 공을 세웠는데 결국 이 사람이 청나라 쪽에 심어놓은 거의 우리 조정에 심어놓은 아주 큰 그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청나라 내통해 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 조선에 관련된 불리한 것들 정보를 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능지처참을 당하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일족 거기서 이제 결국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분을 숨기고 황해도 쪽에 정착한 집안이 있는데 바로 그게 김구 선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막 그 어쨌든 그러니까 안 좋은 집안의 피가 있었던 거네요. 아니, 근데 아첨하고 간신배의 피가 흘렀던 거잖아요. 아 근데 그래 따지면 또 우리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일제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없다고 항상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수를 하고 그 정도로 강직한 분인데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집안을 따져 보면 바로 변절과 배신의 대명사 신숙주의 후손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신숙주와 김자점은 결국 여러 가지 역사에 뭐 오명도 남기고 했습니다만 결국 김구와 신초를 낳았다는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역사라는 것들은 참 이게 일면적이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시작이 뭐 나는 몇 살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연대기별로 쭉 돼 있다고 하니까 네. 대략 그 시작이 몇 살 일부터 시작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이 나와요. 어린 시절 항상 우리 어린 시절보다 더 위에 거부터 나오죠. 우리 집안의 내력부터 나오죠. 백범일지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참 뛰어나다는 게 우린 상놈이다. 상놈이 된 집안 내력을 딱 말을 해요. 그래서 상놈이다. 아 그게 참 저는 아주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사대 우리 조상이 뭐 영의정을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있다. 우리가 안동김씨고 딱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안동김씨며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자손이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냥 상놈이다 그래. 몇백 년간 상놈으로 살았다.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범이라는 호를 쓴 것 그렇게 해야 민족이 통합되잖아요. 네. 양반 상놈 따져갖고는 그래서 결국 조선이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오히려 뭐 딱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렇다라는 게 네. 분식하지 않고 가문을 분식하지 않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살았는데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안에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비도 없진 않지만 이름난 이는 없었고 대체로 불평분자들이 많았다. 불평분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정조부도 가짜 의사질로 체포되어 해주 관하에 구속되었다가 네. 어느 서울 양반의 청탁 편지로 겨우 형벌을 면했다고 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밝히는 거죠. 부끄럽지 않다 이거죠. 뭐 부끄럽지 않다기보다 괜히 나를 우상시하지 마라. 아 우리 백범경구 선생은 그렇게 정조북에서 본래 집안도 좋으시고 맞아. 그걸 저 위쪽 동네에서도 그렇게 자꾸 분식을 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갖고 뭐 김일성 김씨 네. 집안도 뭐 정조부가 맞아요. 또 그게 조선시대에 흉내내는 거잖아요. 용비어친가 용룡이 나라샤 네. 그런 식이잖아요. 이성계 6대조부터 다 이 왕이 될 기운이 그렇게 시작을 안 하는 거죠. 백범경구는. 우린 가짜 의사도 구속됐다가 또 청탁 써가지고 형벌을 면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어떤 사람이냐. 이 가난해서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네. 24살에 그 당시 24살 결혼하면 노총각이죠. 늦게 하는 거죠. 예. 삼각혼이라는 괴상한 방법으로 결혼하셨다. 삼각혼이 뭐야? 그게 뭐냐 합니까? 갑은 을에게 처녀를 주고 을은 병에게 처녀를 주고 병은 다시 갑에게 그 딸을 줘가지고 결혼하는 혼인 풍속.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죠? 그러니까 세 집이 있는데 그렇죠. 세 갑을병. 집이 서로 돌아가면서 딸을 돌리는 거죠. 딸을 서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갑은 딸을 을에게 주고 네. 을은 딸을 병에게 주고 병은 딸을 갑에게 준다. 그렇게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왜? 왜 서로 그냥 아, 그렇게 주는 걸로 교환해야지 내 치집이. 딸이 없으니까 되니까. 보장된 보험처럼 일단 서로 이제 네. 딱 주는 거지. 딸은 무조건 얘한테만 주고 얘는 또 쟤한테 주고 이렇게.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언제요? 레비스트로스. 삼각혼을 배웠어요? 교환혼이라고 배웠잖아요. 아, 이게 바로 그 교환혼이잖아요. 아, ABC가 돌아가면서. 내가 너 딸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 딸 줘? 네. 뭐 이런 거. 그렇게 교환을 해야 뭐가 만들어지죠? 만약 자기 집안에서 해버리면 근친혼이 돼버리죠. 네. 교환혼에 근친혼 돼버리면 이 집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친혼 되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교환을 하니까 사회가 만들어지고 결국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참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다 있었구나. 사람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럼 교환하냐? 아니 내 딸 내가 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예전에는 버스라든지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자기 술이 있으면 자기 담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 있으면 그냥 각각 마시고 각각 피면 되는데 꼭 서로 권한단 말이에요. 나눠서 맞아. 한 대 피우시겠어요? 한 잔 받으시겠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 각자 있으니까 각자 서로 마시고 피면 되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자기 술 마시고 자기 술 마시고 끝나버리는데 자기 술 마시고 자기도 안 피우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똑같이 없어지는 거는 술병 2병은 다 없어져요. 담배 2대는 다 피워져요. 그런데 관계가 만들어지죠. 우리 서로 친한 친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교환이라는 게 관계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독점해서 안 된다 이거죠. 교환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관계. 뭐 결혼하다가 그러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건 그 당시에 괴상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아, 그 아주 당시에. 네네 이게 아주 하층민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지금 말씀대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야 우리 그러면 이 딸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교환을 하자. 그 일종의 아주 원시적인 프리미티브한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은 몇 살에 시집을 오셨냐? 14살에 시집을 온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14살에 시집을 오니까 사실 엄마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백번 김구생도 업무 언니하고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누나 정도죠. 뭐 그렇네요. 근데 참 아버지도 딱 그렇게 하죠.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정도밖에 뭐 확신은 없지만 술만 취하면 양반들을 때려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구속이 된다. 술만 취하면 불평분자들이 많다 했잖아요. 양반들을 때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 풍습이 뭐냐면 사람이 맞잖아요. 그래 상처가 입잖아요. 그러면 그 때린 사람 집에 그 환자를 같이다 놓는데요. 왜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죠. 이 사람 치료를 책임져라 이거죠. 피해자인데 가해자 집에 네. 집어넣는 거예요? 생사 여부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백번 김구생 어릴 때 자기 집에도 한 달에 몇 번씩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사람이 사랑방에 누워 있건 했다.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인 집안이었어요. 사실은. 그 어느 정도냐면 그 자기 삼촌 같은 경우는 술만 마시면 사람을 치는데 여기는 또 아버지는 그래도 의기가 있어가지고 양반들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데 네. 이 자기 삼촌은 꼭 집안 사람들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놈 발 뒤꿈치 근육을 잘라버려라.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라. 네, 그렇게 했어요. 그게 했어요 실행. 네,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삼촌은 울부짖고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그 벌겋게 달군 칼로 이제 뒤꿈치 근육을 잘라. 우리 조폭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무서워.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삼촌이 뭐 근육이 그 정도는 안 건드려가지고 이제 혼만 낸 거죠. 그다음부터 좀 조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풍습이라든지 그 당시의 19세기 상황을 뭐 오늘의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당시에 상당히 그 어떤 19세기 말에 우리가 정말 그 우리가 겉으로는 조선의 어떤 유교 이데올로기가 판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민중의 삶은 정말 피폐해졌고 윤리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백번 김구 선생은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네. 백번 김구 선생조차도 감옥살이 하면서 그때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떳떳하게 꿋꿋하게 버티려고 하지만 이 단식을 딱 맹세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네. 공개죠. 네. 배가 고프잖아요. 뭘 먹고 싶잖아요. 네. 사람인데. 그리고 그때는 뭐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옥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식을 이제 들여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부인이 몸을 팔아서라도 좀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더러운 생각까지 내가 했다. 그런 더러운 생각까지 내가 그 품었다. 옛날에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식량하는 그런 것처럼. 차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참 이게 결국 참 힘든 백범일지에 썼어요? 네, 쓰으니까 제가. 솔직하시네. 그럼요. 안에 진짜 빡치겠다 근데. 나는 못 읽게 했겠지. 아니 근데 이재명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이한용 네. 그 매국노 이한용을 죽이려고 목을 찔렀는데 결국 이한용 죽이는 거는 실패했어요. 네. 당시 나이가 23살, 4살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하와이에 품을 팔러 갔나 하여튼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본토에서. 그 생활해가 다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나라로. 그 들어가 결혼을 했는데 네. 그 부인한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인을 한 번씩. 그 부인이 학교 선생님인데 갑자기 학교에 도망을 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내가 이 총을 가지고 저 친일파들을 쏴줘야 되는데 친일파를 빨리 좀 주소를 알려다오. 이렇게 막 부인한테 가서 그걸 왜 난리를 부인한테 그래? 부인이 뭘 한다고? 부인이 그래도 자기는 미국에 있다고 왔으니까 부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가족을 안 돌보는 거죠. 오로지 그냥 있는 거 하나는 이 지금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빨리 불살라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 피가 뜨거운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신경 안 쓰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가족을 왜 신경 쓰냐. 이런 참 정말 정말 휘발유 같은 분들, 네. 신나 같은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집안은
그런 집안. 그런 집안. 아니 그러니까 그저 그런 집안. 그런데 이제 정말 뭐 이분들이 바로 이 행동파죠. 그러니까 한마디 액티비스트.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글을 가지고 머리 재고 이런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옳다라고 딱 이제 하나 딱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바로 실행하는 행동주의자 집안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도 어릴 때 별명이 효자였대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바로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가지고 할머니 입에 피를 넣어드리고 살이나 더 사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왜 우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봐도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내 피를 부모님이 이제 힘들고 이럴 때 피가 가장 좋은 뭐 약이다. 약이 또 없으니까 그걸 또 자기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베어서 하는 것도 아예 손가락 잘라버려갖고 막 그냥 피를 줄줄줄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요즘 치면 수혈을 그렇게 하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나의 어떤 참 효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봐야 될 게 결국 이 조선사의 유교는 성공을 한 거죠. 이 효라는 것은 정말 가장 하층민들에게도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는 거죠. 너희 부모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1950년 6.25 때만 해도 피난민들 가고 이럴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못 모셔도 자기 어린애라든지 애를 1순위로 보잖아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애를 챙겨야 되는데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1950년 6.25 때만 해도 애는 피난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애는 이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고 애를 한순간 잘못 파는 사이에 애가 그냥 기차 타고 가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무사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부모가 오히려 그 기차 지붕에 못 떨어지게 잡고 가야지 애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또 그때는 하긴 애는 또 낳으면 애는 낳으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부모는 한 번 부모는 돌아가시면 영영작별인데 애는 낳으면 된다. 이게 또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효 이데올로기가 정말 성공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집안 내력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나는 개구장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개구장이로 태어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의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우리 좀 달라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떻게 시작할 것 같습니까?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뭐 싸움 좀 골목대장. 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게 달라야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른둥이로 태어났나? 머리가 컸나?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컸어요? 산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뭐 의술도 치료하고 미신 치료된데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께 지붕 마루에 소 올라가 소 울음소리를 내라고 했대요. 그러면 애가 지키 태어난다고. 음메 울면 애가 네. 태어난다고. 근데 아버지가 아유 나 이건 못하겠어. 이러니까 다시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호통을 쳐가 어디 이놈이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지붕 마루에 올라가가지고 음메 소리를 내니까 그런 후에야 김구 선생이 무사히 이 세상에 고고성을 울리셨다고 합니다. 원래 큰애들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또 재밌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인데 첫째예요,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 제가 보니까 형제분이 없어요. 혼자더라고요. 혼자. 외동아들이에요? 네, 외동에다가 무녀동남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에는 외동이 정말 흔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큰 자식을 하나 놓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게 다 없어졌나 봐요. 이제 큰 자식을 하나 놓으려고. 근데 그 광당인 여사가 그렇게 항상 한탄을 하셨대요. 집도 가난하고 또 나이 17에 아이를 얻었거든요. 14살 시집 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니가 항상 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셨대요. 입이 하나 더 줄어들게. 그러니까 젖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이 뭐가 젖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암죽이라고 왜 그 가루 같은 거 이게 묽게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 타 먹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애 낳은 사모한테 가가지고 애 좀 젖동량도 하기도 하고 참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얘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자기가 솔직하십니다. 예.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서너 살 때 천년두를 마마를 앓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마마 알면 우리가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사실 많이 얼굴이 얼었잖아요. 그때 풍습대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대나무 침으로 이걸 따고 고름을 파냈대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결국 살이 파낸 것처럼 얼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마마 자국이 많이 생겼죠. 얼굴이 보면 많이 얼것 그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5살 때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주 또 두메산골로 이사를 갔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그 집 앞에 호랑이가 한 번씩 사람을 물고 문 앞을 지나다니는 그 집이었대요. 진짜로. 진짜 가난했나 보다 근데. 네. 아, 집 앞에 진짜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쉴 지나가는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돌아다니는데 밤에 막 딱 날만 떨어지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 정도로 두메산골이었대요. 그래서 이 낮에는 이제 동네 꼬마들하고 좀 노는데 네. 그 이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박이가 아니잖아요. 두메산골로 이사 갔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이 해주에서 왔다 이거죠. 해주놈 때려주자고 해가 이유 없이 집단으로 몰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5살, 6살 나이인데 네. 맞았잖아요. 어떻게 했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그 집 아이들을 다 찔러 죽이려고 달려갔대요. 몇 살 때요? 5살 때. 이 집안은 폭력성이 잠재돼 있네. 아니 그렇게보다 행동주의죠. 그게 뭐 행동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이제 이제 이렇게 잘못된 제어되지 않은 폭력은 조폭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폭력이 제어된 방향으로 가면 애국자로 가는 거죠. 그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게 이념과 이상이 중요한 거죠. 이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내 사사로운 이익에 쓰면 조폭이 되어버리고 그러네. 사람이나 덩치고 해가지고 자기 일신의 영달만 안고 이 힘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면 바로 망고의 길이 빛날 애국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 뭐냐면 사람은 결국 또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죠. 결국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5살에 칼 들고 어떻게 나갔어요? 그래서 칼로 근데 머리에 쓴 거예요. 바로 칼을 가지고 오면 애들이 눈치채고 도망가니까 몰래 가서 찔러 죽이려고 그 울타리 있잖아요. 대나무 울타리를 칼로 이제 베기 시작하는 거죠. 네. 몰래 뒤로 들어가려고. 네. 근데 그 집 딸이 그걸 보고 그 딸이 아니라 처녀가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 이제 오래비에게 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래비가 덩치 큰 사람이 온 거죠. 한 10대 후반대가 와갖고 얘를 이 쫓겨난 꼬마가 실컷 두드려 맞고 칼까지 빼앗겼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시치미를 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먹은 것도 없는데 진짜 힘도 세고 몸도 컸나 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주전부리가 없고 과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엿장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엿장수가. 네. 근데 엿장수한테 그러면 아버지 숟가락을 팔아야겠다. 네.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군요. 아엿장수는 아이들 자질을 배워간다. 아이들 잠질을 배워간다. 고추 떼어간다. 그런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머리에 꾀를 쓴 거예요. 어떻게? 그래 갖고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네. 이보시오 엿장수 부르고 나서 주먹으로 이제 창호지 문구멍 탁 뚫어가지고 아버지 쓰시는 숟갈을 다 주면 안 될 것 같고 분질러가지고 절반만 줬대요. 그 뭔지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네. 절반만 쑥 이제 자기 문구멍으로 딱 내님이니까 엿장수 그걸 알고 받아가지고 엿을 한 주먹 뭉쳐가지고 다시 또 들이밀어 줬대요. 네. 그래서 맛있게 엿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맞아야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버지는 워싱턴이 아니었던 거죠. 어. 나무를 베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워싱턴의 아버지는 용서해 줬잖아요. 김구 선생의 아버지는 워싱턴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 네, 조지 워싱턴. 넌 지금 뭔 소리가 했어? 그래요? 갑자기 워싱턴이 왜 나와 이 타이밍에서? 조지 워싱턴. 근데 김구 선생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용서해 줬어요. 조지 워싱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말했다고. 네. 처음에는 용서해 줬어요. 한 번 더 하면 너는 혼난다. 근데 다음에 또 한 번 엽전 소문장을 가지고 또 떡 사 먹으러 간다고. 엽전 소문장. 김구 선생님이 그 돈을 다 몸에 휘어감아가지고 뺏기면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 몸을 휘어감고 어린 꼬마가 가는 거예요. 네. 이 돈 갖고 떡 다 사 먹을 거야. 그 지나가던 그 바로 종조부 3종 네. 이제 아주 먼 친척 할아버지가 보고 너 돈 가지고 어디 가? 이러니까 떡 사 먹으러 가요. 돈을 빼앗아가 이제 저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줬는데 아버지가 딱 돈을 받자마자 아무 말 안 하고 야 여기도 무서워요. 빨랫줄로 꽁꽁 매가지고 들보에 달아매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대들보 들보에 달아매고 빨랫줄 매가 그러니까 애를 딱 들보에 매가지고 맨 다음에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타작을. 그러니까 이 말려줄 사람이 없는데 엄마도 그때는 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아파 죽을 지경인데 마침 기여하던 다른 친척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갖고 어떻게 했냐면 손이사랑 권위를 이제 풀어주잖아요. 빨리 풀어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무슨 말할 거 아니야. 이놈이 지금 돈을 잘못을 가지고 했다. 말을 듣도 안 하고 갑자기 그 해초를 이제 나무 몽둥이를 빼앗아가지고 아버지를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너는 어떤 놈이 어린 것을 그다지 무지하게 때리냐 하면서 막 한참 동안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아버지 매맞이 너무 고소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이 나쁜 놈 이러더니 아이를 가지고 이를 때리고 이러더니 네. 김구 선생을 얻고 들판으로 가가지고 수박 참외하고 실컷 먹을 만큼 먹어라 이렇게 사주고 온 다음에 다시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아예 데리고 간 거죠. 저런 놈 집에서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참 하여튼 막. 근데 김구 선생이 진짜 장난이 심해요. 네. 그러니까 장맛비가 여름에 오잖아요. 네. 집에 물감 있잖아요. 물감. 붉은 물감, 푸른 물감, 옷에 염색하려고 되는 걸. 그걸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냇물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와, 재밌다. 붉은 내, 푸른 내가 뜯기고. 해갖고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와가 또 어머니한테 매를 엄청 맞았던 거죠.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냥. 근데 역시 이렇게 좀 말썽을 피는 아이들이 나중에 또 결국 크게 나중에 되죠. 큰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온순착실해가 부모 맞아요. 집안 말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담한 기질이 좀 있어야지 네. 큰 인물이 되지 않느냐.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집안이 다 아버지, 삼촌,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평소에 이렇게 참 그래도 온화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 분들이 술만 드시면 아니 도대체 술만 마시면 용기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박님? 그러니까 왜 노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네. 우리가 어떤 그 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네. 술을 먹으면 우리가 머리 이마부터 시작해서 머리 뒷부분으로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취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대뇌피질부터 침피질부터 마취가 되고 변연계가 마취되고 이렇게 겉 표면에서부터 밑으로 마취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마부터 머리 뒤까지 마취가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마가 우리 전두엽이 담당한 게 이성적인 판단, 결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 판단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감성이 돼버리니까 이마부터 이성이 마비돼요. 그다음에 쭉 지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좀 감각이 마비되면서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중간에 오잖아요. 중간쯤에 귀가 청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집에서 왜 음악을 트냐면요. 호프집이나 이런 데 특히 네. 실제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목소리 크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말이 잘 안 들려요. 실제 그쵸, 술을 그쵸. 많이 먹으면. 네. 젊은 사람들 잘 안 들려. 근데 처음에 이제 술이 한창 먹은 사람들은 목소리 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붙죠. 아이 그것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야 네가 뭔데 이러다가 큰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술집 주인은 항상 음악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한 소음을 안 발생하면 술집 운영이 안 돼요. 싸움밖에 안 하니까 맨날. 서로 조용해달라 하다가 싸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간쯤 오면 이제 귀청각이 우리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으면 목소리가 커지는 네, 거야. 그게 실제로 이게 우리 청각 쫙이 앞에서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우리 제일 뒤에 후두엽이 우리 시각을 담당하잖아요. 마지막 때문에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뻗어버리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블랙아웃 돼버리잖아요. 실제 기억도 안 나지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래 항상 눈 감게 되고 잠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술을 마시면 마취가 돼버리니까 마비가 되니까. 근데 술을 마셔도 왜 좋은 방향으로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게 김구 선생님 그 가족들처럼 막 폭력성이 막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당시에 뭐 이게 개인적인 기질보다는 사회적으로 봐야겠죠. 당시 사회가 워낙 우리가 이제 그 빙의 현진건 선생이 일제 강점기 때 술 권하는 사회라는 거를 네. 아주 명단편을 쓰셨잖아요. 이 사회라는 것이 나를 술을 먹게 만드네. 이 답답하고 이 부조리하고 이 질척할 것 같은 이 사회, 이 식민지 사회에서 술을 안 먹으면 난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예전에 70년대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 독재, 이 군사의 정권의 엄혹한 독재 시절이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내가 이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또 이 술이라는 것들 이렇게 술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이 기질이 발현되는 것들도 사실 억눌린 가장 하층민으로서 얼마나 많이 억눌렸겠습니까? 제대로 그 조선과 같은 신분사회에서 아무것도 내 어떤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것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펼쳐야 되는데 그 힘을 펼칠 뭔가 수단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 김동진 선생의 황토기라는 소설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어떤 고을에 이 고을은 장사가 난다 이거 장사가.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가 난다 이러니까 네. 뭐 진짜 그런 식으로 와서 뭐 옛날 일제가 했듯이 새침을 박은 거예요. 새못을 박아가지고 전기를 끊는다. 이 장사가 태어났는데 이 장사가 뭐 제대로 뭘 할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면 이게 막 한 번씩 막 술만 먹으면 그냥 가서 막 나무를 부어 잡고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렇게 힘을 안 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막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젊은 시절에 힘은 넘치는데 이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이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젊은 요즘 청년 실업 이야기만 똑같은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술을 마시게 만들고 또 술을 마시면 그 어떤 광기로 네. 폭발하는 거 아닌가.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시대적으로. 있다. 시대적인. 그러니까 그때 술을 많이 먹지 않았나.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네. 본래 뭐 또 술도 많이 보드카 많이 먹었지만 그 해체되고 나서 정말 그 러시아 연방에 있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푸틴 보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은데 푸틴 전가하고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좀 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여가 그 술 먹으면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본 데는 아마 커피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군요. 왜 술을 먹냐? 차라리 커피를 마시지. 그렇지. 때리지 말고 커피 마시면 얼마나 사람 정신도 맑게 깨어나고 네. 감성도 젖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커피가 좋을까요? 1kg 커피죠. 네. 말해 뭐예요. 자,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최근 출시된 네. 디카페인 콜드브루가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혹시 맛보시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1kg 커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디카페인 콜드브루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디카페인 상관없다. 난 카페인 좋아한다. 뭐 이런 분들은 뭐 구름 위의 산책이라든지 뭐 여러 아주 아름다운 이름의 그 커피들이 많습니다. 네. 그 커피들 한 번씩 드셔보시면 1kg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편하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 어머니 광나번 여사가 네. 김구를 선생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 집안의 모든 많은 풍파가 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너마저 술을 먹는다면 나는 차라리 자살하고 그 꼴을 안 보겠다. 그리고 이런 추태는 김구 선생이 딱 이런 건 상놈의 행위다. 네. 이건 좋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김구 선생이 의지가 강하고 효심이 강하잖아요. 네. 정말 조심을 했다고 하죠. 평생. 술 멀리 하시려고? 네. 뭐 멀리라기보다 그래도 항상 조심. 조심 또 조심. 어머니 항상 그 말씀을 정말 효자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근데 왜 이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정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네. 다 모든 걸 없애버리고 공익을 갖느냐. 이분이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우리 집안에 혼인이 있어가지고 그 집 할아버지가 친척 할아버지가 사돈 어른을 만나려고 밤중에 갓을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상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웃 동네 양반에게 들켜가지고 갓을 찢기고 다시는 그 갓을 넌 쓰면 죽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양반이고 우리는 상놈이 된가.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 놈들이 우리보다 조상은 못해. 우리가 본래 조상은 좋아. 근데 우리가 진사가 지금 못되지 않았냐. 과거 급제가 진사가 지금 이렇게 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이렇게 거다.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진사가 됩니까? 학문을 연마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된다.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공부를 해야겠다 한 거예요. 네.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집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네. 그래서 없는 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라도 너 공부시키겠다 해가 네. 막 훈장도 모셔오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러 갔어요. 해주에. 네. 그 과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치러 가니까 그 답안지를 내야 되는데 전부 다 훈장들이 대리 뭐라 합니까? 대리 답안 대리 작성해 시험? 주고 그 이름만 넣어주고 이런 게 성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그럼 저보다 아버지 이름을 먼저 넣어주십시오. 아버지를 먼저 과거에 합격시키고 저는 다음에 해주세요 하니까 옆에 듣던 사람이 야, 너 효성이 지극하네.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내가 해주고 당신 그러니까 훈장 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를 갔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과거 부정이 어느 정도냐면 글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빼겨 자기 것으로 제출했다. 시험장에 감독하는 사관이 과거 답안지를 하나는 도적질을 해갔다. 큰 선비에게 몇천 장을 주고 글을 사서 급제해서 진사가 됐다. 서울 아무개 대신에게 편지를 붙였으니 합격한다. 수천 기생, 감독관의 수천 기생에게 비단 편필을 줬으니 나는 꼭 붙을 거야. 자기가 기생한테까지. 딱 그 생각한 거야. 이게 뭐하냐는 짓이냐. 내가 이거 과거장 꼬락서 이 모양이면 내가 뭐 학문을 내가 만약 진사표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대서업자밖에 되겠냐. 글 대신 써주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냥
관상 공부를 해가 먹고 살아야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관상 공부를 해보니 문제는 야, 내 관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근데 그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얼굴 좋은 것은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그 구절을 읽고 개호각성을 한 거죠. 아, 나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동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학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럼 동학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뭔가 그렇죠. 이제 그러면 공부를 뿌리치고 가고 관상을 했다가 이제 동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관상하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정말 얼굴 좋은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이 중요하다지만 관상은 몸 신상, 신체상보다 떨어지고 또 신체상은 심상보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상. 성?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목소리. 왜요? 그 성 아니고요, 정진 씨. 목소리의 모습이라고 하죠. 목소리의 색깔이, 네. 목소리의 모습,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목소리 중요하지. 목소리가 왜 중요할까요? 갑자기 왜 깔아? 목소리로 여기까지 먹고 살고 왔잖아요.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말하는 그 관상학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좋은 건 어떤 거예요? 기준이? 근데 결국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소리라는 것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결국은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 신뢰감을 주는 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타고난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잘 갈고 닦아야지 목소리가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듣는 사람이 일단 듣기가 편하고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고 어떤 목소리는 좀 그만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목소리가 있어요. 네. 유튜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얼굴은 정말 저 사람 얼굴만 봤으면 꽝인데 맞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는 중요해. 같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약간 확실히 목소리가 주는 매력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아니 뭐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의 얼굴보다 목소리로 친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배우 된 사람들도 보면 네. 목소리들이 다 좋죠. 성우 출신들도 많으시고. 한석규 씨도 그렇고 이병헌 씨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 얼굴도 잘생겼어. 자, 그렇게 뭐 우리 백번 김구 선생의 목소리도 좋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제 결국 동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상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잘 닦아야 되는데 네. 결국 동학은 하늘님을 모시고 도를 행한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인내천의 사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차별을 두고 철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진짜 과거 공부를 하면서 이 과거장에서 정말 비관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에 입도하면서 근데 이분이 그때 얼마 나이도 안 됐잖아요. 1876년생이니까 실제로 1894년 결국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보 농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6, 17. 10대 후반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벌써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 네, 김창수는 한 길 이상 공중으로 걸어간다. 이분이 이제 등 기골도 장대하고 부리부리하고 이러니까 막 이제 그렇게 또 장수에 대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도인이 돼버렸네요, 거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렇게 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최근에 뭐 드라마도 있었죠. 드라마 동학 다룬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뭐야? 그게 녹두꽃인가요? 몰라요, 안 봐요. 드라마. 그 최근에 왜 조국 수석이 뭐 축창가를 링크해가지고 또 뭐 이래저래 말들도 많은데. 녹두꽃이요? 네. 그 본래 근데 관련한 노래들이 많거든요. 동학 관련한? 네, 김광석 가수 돌아가신 김광석 가수 부른 녹두꽃도 있어요. 축창가 말고 녹두꽃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정말 이사나이라는 가요가 있거든요. 민중가요인데 그건 정말 동학 다룬 거예요. 우금치 전투에서 정말 기나긴 나중에 기나긴 밤이었거든 통곡의 밤이었거든 해가지고 이 노래도 참 좋고 그 참 동학의 우금치 전투 생각하면 이제 여러 가지 참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죠. 사실은. 양민들이. 네, 농민군들이 학살을 당했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과 여러 가지 이걸 앞두고
그 동학의 비유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이기는 이순신 비유를 자주 하는 건 좋은데 동학 비유는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 이긴 어떤 일본에 이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더 좋죠. 일본군한테 완전히 괴멸이 됐나요? 괴멸됐죠. 괴멸됐죠. 왜냐하면 그 기관 이제 흔히 말하는 게틀링 기관총이 나온단 말이죠. 아, 그 당시에. 네, 그건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주도는 관군이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관군이. 예, 주도는 관군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본하고 앞두고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왜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까? 네. 자기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의병의 존재를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일본에는 의병이란 게 없거든요. 중국도 의병은 거의 없어요. 아니 관군하고 싸우면서 이기면 끝장난 건데 아니 왜 조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의병이 나타나가지고 완전 자기들을 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거죠. 의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공식적인 군대가 아닌 비공식 군대인 거죠. 그렇죠. 의용군 네. 자발적으로 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저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돈 있는 자 돈을 내고 네. 몸 있는 자 몸을 내가지고 총을 사가지고 그거 총이든 칼을 사서 대항을 하자. 이런 존재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19세기에 다시 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의병의 삭부터 잘라야 된다 생각해요. 관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관군이라는 건 아무런 이거 수압이 들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 동학이 딱 동학할 때 이거를 가지고 그 1894년 동학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간 남한 토벌 대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일본에서. 저 서해의 섬까지 가가지고 다 죽여요. 다. 의병들 다 죽여. 의병이 될만 의병의 삭을 전부 자르는구나. 다 추적해갖고 조선 팔도를 다 뒤져가지고 다 죽여요. 그렇고 나서 그 작전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의병을 없애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병이 살아나고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대단한 그런 진짜 뭡니까 밟아도 다시 일어나요. 희한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가지고 의병부터 죽였는데 그래서 동학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의 역사를 사실은 그건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기려고 할 때는 항상 이순신을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다행히 살아남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결국 그 모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악의 접주, 악의 장수거든요. 완전히 그 다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피를 해야 되는데 황해도 땅에 어디를 갔느냐? 바로 안진사 댁이 있거든요. 안진사 댁. 아주 부유한 집안이 있는데. 안중근. 바로 안중근의 아버지. 그쪽 집에서 몸을 피하게 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안진사 댁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딸이 셋이 아니라 최진사 댁이 아니라 맏아들이 중근으로 나이 16에 이미 결혼하여 상투를 들었고 하루 매일 총을 메고 사냥을 다녔다. 그래서 사격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사냥해 오면 안진사 6형제가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다 자기도 초빙을 했다 이거죠 그때. 네. 근데 자기는 술 마시고 실을 엎조리는데 아무 재주가 없었죠. 진짜 술은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안진사가 항상 그 당시에 그 안중근의 어린 동생들 정근과 공근에게는 언제나 글을 읽어라, 글을 쓰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맏아들에게는 공부 안 된다고 야단치는 걸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이 항우와 같은 장부의 삶을 살겠다. 안중근은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나는 초평 항우처럼 이 나라를 한번 뒤엎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를 재촉하지 않았다고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죠 또. 네.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거기서 정말 이제 도피 삶을 안의사의 아버지 안진사가 이제 그걸 도와주게 되는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그 안중근 의사의 조카딸 안미생이 결국 백근기구 선생의 맏며느리 되는 거죠. 김인의 맏며느리 그렇죠. 인이죠. 그 맏아들. 인의 맏며느리가 되는 거죠. 네. 안중근 의사의 집인 안진사 댁에 도피한 김구 선생과 같이 저도 잠깐 5분만 도피할까요? 네. 화장실로 좀 도피할까요, 화장실로 우리? 도피 좀 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